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 중요한 주제죠. 20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20대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20대 연령층의 정당 지지율인데요. 왼쪽에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21년 1월 1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대 국힘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7월 1주 결과는 어떻습니까? 30대 30이에요. 그리고 현재 11월 4주 결과는 19대 28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오른쪽은 리얼미터 결과인데요. 역시 1월 1주에는 26대 26으로 비슷했는데 7월 1주와 11월 4주를 보면은 국힘당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20대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20대들이 국힘당 당원으로 가입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그동안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정통적으로 진보 성향을 띄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죠. 그래서 여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21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대대로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20대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단순히 깨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갑자기 20대 민심이 요동치고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국힘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20대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대대적으로 국힘당을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어땠겠어요? 아니 60대가 왜 갑자기 이러냐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됐겠죠. 이런 것처럼 20대도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대가 언제부터 국힘당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을까? PPT에 보시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는 원래부터 보수적이었다 이런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는 20대의 기새끼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왜냐면 방금 전까지도 이야기한 것처럼 18대 대선, 19대 대선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대는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국 사태는 2019년 하반기부터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했죠. 그런데 2020년 즈음부터 국힘당 지지율이 점차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국힘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거나 압도한 건 아닙니다. 지금 20대의 지지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인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20대들이 민주당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다. 20대가 본격적으로 국힘당을 지지해 나선 거는 2021년 들어서 특히 재보궐선거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그때 터졌던 주요 사건은 바로 부동산 문제가 있죠. LH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이게 국힘당의 선거 승리를 안겨줬고 이게 20대 속에서도 국힘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전면화되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20대가 국힘당을 왜 지지하냐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하나만 따져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대가 처한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특히 지금의 40, 50대가 20대였었을 때랑 지금의 20대가 놓인 현실이 너무 다르다. 지금의 40, 50대가 20대였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 출발점과 지금 20대가 사회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있어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것만큼 심각하게 느끼진 않습니다. 그럼 20대의 현실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다들 아시잖아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5%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1위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문제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의식 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옷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물론 그게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물론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전부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기가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19년에도 2019년이면 이미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잡을 자신이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28차례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잡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폭등했죠. 폭등. 이거는 경실련이 올해 3월에 발표를 한 건데 2017년 5월에서 2021년 1월까지 6.4억 원이었던 집이 11.4억 원이 됐대요. 서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오른 집값 오른 금액이 이명박근혜 때 9년 동안 오른 것보다 더 많은 거는 물론이고 얼마나 많이 올랐냐? 4.5배 올랐다는 거예요. 4.5배.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면은 지금의 40대, 50대가 20대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 언제겠어요? 1990년, 2000년대 막 이럴 때잖아요. 2001년만 해도 PRI라고 해서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5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5년 걸린다는 거예요. 2001년에 실제 임금이 월 228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계산했을 때 집값이 1억 4천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PRI 값이 18.5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8.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은행이 낸 통계인데 소득 기준이 3분위 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3분위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냐면은 월 466만 원이에요. 근데 PRI가 18.5다. 집값이 평균 1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서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2001년도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축이라고 꼽은 사람이 49%였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은 웬만큼 집을 사고 모자란 게 있으면은 부모님이나 친척한테 돈을 좀 받거나 빌리거나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월급을 모으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못 모으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의 40, 50대, 옛날에 20대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했어요. 이런 식이죠. 아, 내가 지금 월급이 얼마니까 월급을 바짝 모아가지고 한 5년 동안 모으고 10% 20%는 대출 받자. 그러면 집을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하고 결혼해서 얼마 동안에는 육아하면서 사교육비나 이런 거 들고 그 다음에 애가 대학 가면은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돈을 모으면은 어느 정도 모이겠구나. 그럼 그 돈으로 노후 자금으로 쓰면은 여생을 뭐 보낼 수 있겠다. 야, 이렇게 하려면 좀 빡빡하긴 한데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때요? 여기 따져보면은 20대 평균 임금이 지금 월 221만 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1년 평균 임금, 이건 20대만은 아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데 그게 228만 원이었거든요. 하여튼 청년들 월급이 221만 원인데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비 내고 교통비 얼마 쓰고 그리고 방값 구하면은 월세 얼마 빼고 뭐 밥도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월 100만 원씩 모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월 1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럼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럼 50년을 모으면은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지금부터 50년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삽니다. 근데 집값은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50년 뒤에 6억 원짜리 집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은 속이 답답해져요.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잠들기 전에 잡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나 언제 결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방금 한 것처럼 막 계산을 해봐요. 얼마씩 모아고.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은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대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못 하겠는데? 어차피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어차피 대출 끼고 은행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노후 계획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출 끼고 내 돈 없고. 그럴 거면은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뭐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바에는 버는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집값에 비해서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그냥 쓰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대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대들이 빚을 끌어 모아서 외제차 끌고 그걸로 뭐 이성을 꼬시고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래를 알 게 뭡니까? 어차피 돈 모아도 집 못 사는데 대출 받아서 뭐 어떻게 살겠죠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못 가지만은 돈 기껏 몇 달 모아봤자 해외여행 한 번 가면 끝납니다. 그럼 모아둔 돈이 없어요. 지금 해외여행 못 가니까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하고 풀빌라에서 휴가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돈 모은 거 다 날라가요.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뭐 집 사지도 못할 거 돈 모으냐고 근검절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외여행 안 가고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그렇게 아득바득 사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20대들이 보이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야, 20대들은 개념이 없다. 돈은 너무 흥청망청 쓴다. 인생에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너 어떻게 살려고 지금 그러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럼 20대 심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집 문제는 20대의 미래를 앗아간 겁니다. 20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게 부동산 문제예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아니, 저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돈 감각이 없어졌어요. 박근혜 때도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집이 비쌌죠. 근데 그땐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 찾아보면 1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억이면은 집을 살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억짜리 집을 12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집을 살 엄두가 지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대를 절망하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게 자기들이면서도 심각성을 몰라요. 말로는 심각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얼마 전이에요. 11월 21일.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네. 이게 장난합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세로 되니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한껏 높아져가지고 집 못 사요, 청년들은. 근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좋다고 할 이야기입니까? 자랑할 거예요? 윤호중 원내대표 보세요. 부동산이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부동산 문제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란 표현 보세요. 아픈 손가락이란 표현을 언제 쓰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쓰시나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거는 자식이 여러 명인데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한테는 부동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픈 손가락인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픈 손가락을 쓴 표현을 쓴 의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임종석도 부동산 문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나머지는 다 잘했다. 정권 심판은 부당하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한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다른 문제면은 이런 건 잘했지만 이런 건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 문제는 20대의 인생을 망가뜨린 문제예요. 20대들은 부동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대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잘했다. 10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거 갖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20대들이 격분하는 겁니다. 격분.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20대한테 부동산 문제는 결코 10개 중에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린 문제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취직 문제도 있죠. 20대가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사회에 나오는 시대인데, 지금의 40, 50대가 옛날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뭐 취업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취업난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지금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취업이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IMF를 기점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IMF가 뭘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졌습니까? IMF가 한국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한 게 한국의 시장을 외국에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외국인은 최대 삼성전자의 26%까지만 주식을 살 수가 있었어요. 26%를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74%는 국내 자본으로 채워져야 했던 거죠. 그런데 IMF 때 한도가 폐지가 됐어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융권에 대해서도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한국에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을 했어요. 노동시장 유연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직된 걸만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주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죠. 하지만 좋은 게 아니죠.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기 쉽게 만들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을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일단 시장 개방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외국한테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외국 자본들이 한국 경제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외국인 자본이 주주가 50%가 넘어요. 금융은 더 심각하죠. 주요 금융사의 60% 이상을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100을 벌었으면은 그 100이 다 삼성 거였죠. 그럼 자본가가 50을 가져간다고 치고 나머지 50을 노동자들한테 임금으로 줬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150을 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50%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150 중에 75를 줍니다. 그럼 나머지 75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노동자들을 더 먼저 챙겨주진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전과 똑같이 50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을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25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한테 25밖에 못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알바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자본가들한테 한 번 착취당했으면은 지금은 외국 자본에 한 번, 국내 자본가한테 또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IMF가 한국에 요구한 게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정규직은 임금도 많이 주고 쉽게 해고도 못해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래 대부분의 일은 정규직이 하는 게 맞아요.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비정규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일.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항상 필요한 인력은 정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고 그 사람들은 쉽게 해고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게 맞아요. 기업이 더 힘이 세고 노동자들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 을을 보호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해고를 하지 말아야죠. 법으로 보호를 해줬는데 IMF가 그걸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라고. 기업이 해고하기 쉽고 노동자들이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막 떠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비정규직도 IMF 때문에 전면화가 됐습니다. 이 개념이. 근데 이게 IMF 사태 이후에 퍼진 겁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정부 통계로 봐도 40%는 되거든요. 예전에는 일자리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가 다 거의 다 정규직이었다고 하면은 정규직이 60%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40이 된 거예요. 그럼 정규직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이었던 게 6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나머지 40은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 비정규직을 고위급 임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챙겨놓겠습니까? 신입 사원, 신규 직원은 거의 비정규직으로 뽑겠죠. 기간제 같은 걸로. 그러니까 20대들은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IMF 사태가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바꾸고 망가뜨린 겁니다. 이 IMF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IMF 배후에 미국이 있었고 IMF가 한국에 들이민 조건이 바로 미국이 요구한 조건들이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인용된 걸 가져왔는데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IMF랑 협상을 하는데 이 IMF 협상단이 자꾸 협상이 잘 되다가 10층, 10층이면 협상장이었던 호텔의 10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층에 누가 있었냐? 미 재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만 갔다 오면 자꾸 말이 바뀌니까 이 임창열 부총리가 미국 차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거 영화 그 국가부도의 날에도 보면 이런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국이 간섭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미 재무부 차관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따졌다는 겁니까? 아니 그럴 거면 직접 이야기를 해라. 우리 직접 얘기하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로 협상장에 나와 있던 건 IMF 측 직원이었겠지만은 사실상 협상을 진두지휘한 거는 미국이었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 중 하나인데요. 어느 날 특별대사가 아침에 집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이 IMF 플러스를 요구하고 있다. IMF 플러스라는 거는 12월 3일 날에 한국과 IMF가 합의를 맺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 추가로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내놔라 이런 거죠. 누가?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체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냐 했더니 정리해고제 수용 등등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의 요구사항이 실은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IMF 사태지 않습니까? IMF랑 협상을 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특별대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가 미국이라는 거를 공공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알고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IMF 배후에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지금 20대의 취직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취직난이 왜 생겼냐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사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관이 있어서요. 지금 사교육비가 비싸죠. 뭐만 좀 하면 100만 원 막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사교육비는 써요. 월급이 100 몇십만 원이어도 사교육비로 수십만 원씩 씁니다. 근데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된 게 언제부터 했냐면은 1987년 이후로 볼 수 있어요.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직선제를 쟁취를 했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끝나고 있고 하니까 민주화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세가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걸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동자 대투쟁을 이끌어던 게 대기업, 그 중에서도 현대그룹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투쟁하고 파업하는 거는 특히 이제 블루칼라, 현장 노동자들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블루칼라의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현대 본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무직 노동자, 화이트칼라를 위장해서 침투시키고 막 이랬어요. 침투해서 뭐 하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투쟁을 와해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락치 노릇을 하라고 보낸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치산수법을 기업들이 많이 써요. 2009년 쌍차 파업 때도 파업하지 않은 노동자를 동원해가지고 반대 시위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동료 노동자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원됐다가 죄책감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스스로. 여튼 이런 식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을 침투시켜서 투쟁을 와해시키라고 파견을 했는데 화이트 칼라가 가서 투쟁을 와해시키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루 칼라 임금이 상승하면 화이트 칼라 임금도 상승하니까 자기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사람들이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업가는 아니잖아요. 다 임금 받고 임금 받는 노동자들한테 장사를 해가지고 막 물건 팔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 오르는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임금이 매년 10% 20%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경우에 10년 동안 임금이 4배로 올랐어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10년 동안 뭐 임금이 4배로 올렸는데 현대자동차가 망하질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10년 동안 임금이 4배로 올라도 기업은 멀쩡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이러니까 김영삼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뭘 내걸었냐면 공무원 월급을 대폭 상승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냈어요. 왜냐면 다른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공무원도 그만큼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87년 이후에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한국 사회가 살기 좋았습니다. 이래서 월급 받으면 그걸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 아니에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점점 잘 살게 되는 나라. 집도 살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내가 기업에서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고 아이 육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은퇴해가지고 말년에 노동할 수 없을 때 편안하게 먹고 살 정도를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노동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이 한국 경제를 운영하는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노동 중심 사회라고 하면은 노동 중심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1987년 이후에 10년 정도 동안에 한국 사회가 노동 중심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는 힘들게 살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노동자 대투쟁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고생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를 늘렸습니다. 근데 IMF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IMF 사태가 되면서 한국 사회는 노동 중심 사회에서 자본 중심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 주식이 올랐어.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자본 중심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해서. 왜냐면 애들이 좋은 직장을 나중에 가지라고. 노동 중심적인 사고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잘 살 수 있어. 지금 같은 사고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생겼어.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어디 땅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IMF 사태 이후로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지출을 줄여야죠. 지출을 줄여야 되면 뭘 줄입니까? 사교육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못 줄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교육비를 줄이면은 경쟁에서 자녀가 도태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뒤처지게 될 텐데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소득이 줄어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벌이가 많지만 옛날엔 사실은 안 그랬죠. 일하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은 가정주부로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흔했습니다. 대학 나오고 돈 잘 벌다가도 그랬어요. 그래서 2002년에서 2003년에 보면은 한 명의 소득은 줄었는데 맞벌이가 늘어나서 소득이 결과적으로 총 1.6% 찔끔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교육비는 40%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정부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일할 건 너무 많은데 노동자가 너무 적다. 여성들이 집에 있지 말고 제발 사회생활, 경제생활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맞벌이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노동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윤석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일할 사람 많다. 일자리가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극우 세력이 이런 걸 왜곡해서 남녀 갈등에 이용을 해요. 마치 여성 때문에, 여성들이 돈 벌러 나오는 것 때문에 남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여기 이게 기본 뼈대고 여기에 이런저런 논리를 막 붙이죠. 왜곡된 논리를 막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가산점을 봐요. 이게 여성 가산점을 주면은 남자들도 힘드니까 여성 가산점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만 해도 사실 여성 가산점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컸지 굳이 문제 제기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야, 씨, 너는 왜 특혜 받냐? 이걸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대가 힘들어진 건 여성 탓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내남도 알겠죠. 근데 사실 20대가 힘들어진 거는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극도로 힘들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해소해야지 지금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여성 가산점제를 없애면은 20대가 갑자기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20대가 외국 자본 문제, 국내 자본가들이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착취와 불평등을 타파하는 대로 나서면은 극우 세력들, 기득권층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열적인 요소를 찾아서 남혐, 여혐을 부추기는 거예요. 20대가 진보로 나서야 건강하게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극우를 퍼뜨리는 거죠. 여튼 이런 상황이 작용해서 20대는 심각한 취업난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게 뭐예요?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만 있죠. 비정규직은 뭡니까? 기간제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파견 노동자, 뭐 이런 것도 IMF 이전에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알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일 해요? 쿠팡 알바, 배달의 민족 알바, 이런 거 하잖아요. 정규직이었던 일자리가 하루짜리 일자리, 건수별로 받는 초단기 알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또 뭐 합니까? 학자금 대출도 받죠? 4년 동안에 만약에 2천만 원을 빌렸다고 쳐봐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취직을 했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2천만 원 갚느냐고 2년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취업하고 2년이 지나야 제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집값은 거기다 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을 잃는 거예요. 미래를 포기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헬조선을 바꾸고 싶어서 촛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승리감에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해줬어요. 2018년 말까지 20대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습니다. 무려 2년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부동산을 아예 폭등시켜서 완전히 좌절시켜놨습니다. 20대 입장에서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말조차 안 해요. 포기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가 과거에 20대 때 서 있었던 사회생활의 출발선과 지금의 20대가 사회에 나와서 서 있는 출발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겠어요? 밉지만 다시 한번 찍어주자. 민주당이 잘 못해도 그게 맞는 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인데 문재인 정부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격분하는 거죠. 격분. 내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을. 그런데 여기다 대고 부동산 문제는 잘못했지만 다른 건 잘하지 않았냐.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생한다고 칭찬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침 뱉고 돌아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대 현실, 이게 20대가 지금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두세 번째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아침 햇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